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은행 거래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감시 체계와 과세 당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소한 입출금 기록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강력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한 장의 통지서가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번 내 돈을 내가 찾았을 뿐인데 그것이 탈세로 의심받고 거액의 가산세가 붙은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온다면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시겠습니까? 증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빼앗기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최근 금융담보원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60배 이상의 시니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 거래 대상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방심하시던 분들이 결국 수백,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아픈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아니면 불안한 마음에 현금을 찾아 금고에 넣어두려고 은행 창구로 향하고 계신가요?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엇을 들여다보는지,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거래를 감시하는지 그 핵심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알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현금을 찾지 말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행하는 나눠서 찾기, 가족명의 빌리기 같은 행동들이 왜 오히려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자폭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가 국가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지 그 은밀한 실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단 1분이라도 놓친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수백 배의 비용을 치르고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짧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버튼 하나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이 어떻게 나라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 돈 내가 찾는데 누군가 옆에서 나를 빤히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참 묘하시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은 국가에서 만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금법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수상한 돈 흐름은 무조건 국가에 낱낱이 보고하라는 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0만 원입니다. 이걸 나라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제도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딱딱하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딱 1,000만 원을 찾는 순간 은행원은 여러분 모르게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 주민번호, 언제 어디서 얼마를 찾았는지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은행원 참 야박하네. 단골인데 내 뒷조사를 해? 라고 서운해하실 게 아닙니다. 이건 은행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원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900만 원씩 나눠서 며칠 동안 찾으면 되겠네? 라고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나라에서는 이걸 의심거래 보고 STR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라를 속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에 900만 원 찾고, 수요일에 또 900만 원 찾고, 금요일에 또 900만 원을 찾는다고 칩시다. 2026년의 은행 컴퓨터는 이제 예전처럼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AI, 여러분의 거래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라? 이 어르신 봐라? 보고 기준인 1,000만 원을 안 넘기려고 일부러 돈을 쪼개서 찾고 있네? 라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은행원은 의무적으로 이 어르신 거래가 참 이상합니다. 라고 국가에 따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 번에 1,000만 원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찾는 게 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상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숨길 게 많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돋보기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 국세청은 우리가 낸 세금보다 쓴 돈이 훨씬 많거나 은행에서 현금을 자주 찾아가는 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생활비로 쓰려고 찾았어 라고 한마디 하면 끝날 줄 아시지만 나라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금을 찾은 그날부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자녀에게 몰래 준 건 아닌지, 아니면 세금 신고 안 한 비상금으로 숨겨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카드 기록, 재산 기록과 다 대조를 해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접근하기도 해서 은행에서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더 꼼꼼히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돈 내가 찾는 건 죄가 아니지만 왜 굳이 기록도 안 남는 현금으로 이 큰 돈을 쓰려고 하느냐는 국가의 의심을 피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 괜찮아 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기록이 남지 않는 거래는 국가 눈에는 나쁜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탈세범의 비자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은행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촘촘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 내가 돈 찾은 걸 안다고 쳐도 내 통장에서 내 돈 꺼내 쓴 건데 그게 왜 죄가 된다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국가가 왜 나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난리야?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돈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현금 인출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탈세 의심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가 그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억울한 세금이 새어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찾았을 뿐인데 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에는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이라는 아주 무서운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라 참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는 나라가 찾아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무행정에서는 반대입니다. 나라에서 어르신, 지난달에 찾은 그 3천만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돈을 이렇게 정당하게 썼다 라고 여러분이 직접 증명서류를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그냥 여기저기 썼어 라고 말로만 하시고 증빙서류를 못 내놓으시면 나라는 그 돈을 신고 안 한 수익이나 자녀에게 몰래 준 공돈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의 집 살 때 보태주는 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사기 참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큰맘 먹고 도와주려고 통장에서 현금을 수차례 나눠서 뽑아다 주십니다.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안 남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2026년의 국세청은 어르신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자녀가 집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나라에 내야 하는데 국세청은 자녀의 소득과 부모님의 통장 인출 기록을 딱 맞물려 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비슷한 시기에 자녀가 대출도 없이 전세를 얻었네?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생활비라는 핑계입니다.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종이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만사형통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러분의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병원비도 카드로 내시고 시장도 카드로 보시는데 왜 매달 현금을 500만 원씩 생활비로 또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답을 못하시면 그 돈은 고스란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법에 따르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혹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통장에서 빼셨다면 그 용도를 자녀들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돈은 아직 부모님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쓰지도 않은 돈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찾아서 다 쓰셨나 봐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수증과 계약서 같은 종이 증거만 인정해 줍니다. 결국 국가기관은 어르신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나 세금을 안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꼼수로 의심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퇴직금이나 소중한 보험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국세청에게 제 주머니를 마음껏 조사해보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찾은 그 현금 뭉치가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돈은 무조건 의심받는 시대라는 것. 이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셔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현금을 어떻게 의심하고 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금 폭탄을 던지는지 듣고 나니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겁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젠 은행 가기도 겁난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 까다로운 세금 규정 속에서도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정한 규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오히려 그 규칙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은행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고 억울한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6년 오늘날 세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세금 폭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실천하시면 더 이상 은행 창구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 맞지 않고 내 소중한 돈을 떳떳하게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방법만 알면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나라에서 권장하고 세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가장 안전한 법적 보호 장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금보다는 기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내 눈에 현금이 보여야 내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뽑아 금고나 장롱에 보관하시곤 하죠. 하지만 2026년의 금융세상에서는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시스템은 기록이 없는 돈을 나쁜 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 수리비,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금 등 큰 돈이 들어갈 때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 은행 전산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왜 보냈는지 영구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국세청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나 거래 상대방이 현금으로 주면 조금 깎아주겠다 라고 유혹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세무조사 비용과 추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한 장의 힘을 믿으시는 겁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증거의 시대입니다. 현금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조사비나 생활비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을 활용해 보세요.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보태주셨다면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꼭 챙기시고 병원비로 큰 돈을 쓰셨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는 봉투를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흐릿해져서 못 쓰게 되지만 사진으로 찍어두면 평생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 영수증 한 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주는 돈은 차용증을 쓰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정 떨어진다 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를 세금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2026년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돈 거래를 일단 공짜로 준 돈, 즉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은행을 통해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건 빌려준 돈이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적정한 이자를 확인하시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매달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가 들어오게 하세요. 이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도 이건 세금 안 내고 그냥 준 게 아니라 정식으로 빌려준 거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세금 폭탄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님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의 인공지능 AI 감시망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아주 수상하게 여깁니다. 평소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3천만 원을 인출하면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 분류됩니다.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꺼번에 현금을 뭉칫돈으로 인출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라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마을 세무사라고 해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현금을 움직여야 할 상황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전문가를 찾아가 이런 용도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10분간의 상담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지켜내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감시망은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기록이 없는 수상한 돈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습관만 들이신다면 은행창구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일상 속의 대처법들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통장은 훨씬 안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평범한 생활비 말고 정말 인생에 몇 번 올까 말까한 큰 돈을 만져야 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의 순간, 평생 부어온 보험금을 한꺼번에 탈 때, 혹은 수십 년 사셨던 집을 팔고 큰 목돈이 들어올 때 같은 상황이죠. 이때는 국가의 감시 돋보기가 평소보다 10배, 20배는 더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법을 몰라 실수하면 그동안 쌓아온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돼 목돈이 오가는 5가지 결정적인 순간들. 이때는 도대체 어떤 함정이 숨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아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자산 관리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면서 목돈을 만지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2026년 현재 국가가 가장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목돈 오가는 5가지 상황과 그에 얽힌 실제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경황이 없으시죠? 장례비도 치러야 하고 형제들끼리 유산도 나눠야 하니까 급한 마음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을 수천만 원씩 뽑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뭐가 문제야? 하시겠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최근 2년치 통장 내역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봅니다. 이때 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이 발견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매겨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해도 상속재산은 그대로 두시고 모든 지출은 영수증이 남는 카드로 하시거나 나중에 상속 처리가 끝난 뒤에 정산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박순자 어르신은 지난 여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통장에서 장례비와 묘지 이장 비용으로 쓰려고 현금 4,500만 원을 한꺼번에 찾으셨어요. 장례식장이나 비석 세우는 곳은 현금을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뿐이셨죠. 그러다 6개월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4,5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어르신은 당황해서 여기저기 사람 썼다고 말씀하셨지만 영수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그 돈을 자녀들에게 몰래 준 것으로 간주했고 자녀들은 내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900만 원이나 더 내야 했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됐다며 어르신이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거액의 보험금을 탈 때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거나 사고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건 내 아픈 대가로 받은 거니 세금 안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보험금은 대개 비과세, 즉 세금을 안 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큰 돈을 받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전액 현금으로 찾아서 집안 금고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2026년 시스템은 이를 자금 세탁이나 재산 은닉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보험금은 통장에 넣어두시고 병원비나 약값을 결제하실 때마다 기록을 남기며 쓰시는 것이 불필요한 조사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65세 이영희 어르신 사례인데요.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7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요즘 은행 믿을 수 없다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집 금고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병원비 결제를 위해 다시 2천만 원을 입금하려다 은행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에 걸렸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혹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조사를 받느라 정작 중요한 항암 치료 시기에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보험금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될 일이었지만 현금으로 굳이 찾아보관한 탓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억울한 사례였죠. 세 번째는 수십 년 산 집을 팔았을 때입니다. 집을 팔고 들어온 수억 원의 돈은 국가가 그 행방을 1원 단위까지 추적합니다. 집 한 돈이 들어오자마자 현금으로 크게 인출되면 국세청은 혹시 이 돈으로 다른 집을 사면서 실거래가를 속이려는 거 아니야? 혹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집값을 보태주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합니다. 부동산 관련 목돈은 절대로 현금으로 만지지 마세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든 전세를 얻으시든 무조건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 여러분의 결백이 입증됩니다. 비슷한 일로 곤란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원주광역시에 사시는 74세 정택수 어르신은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고 받은 잔금 중 무려 1억 원에 현금으로 인출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사갈 집 인테리어 비용도 내고 손주들 용돈도 두둑히 주실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기록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었고 얼마 뒤 부동산 투기 의심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현금으로 준 돈은 증빙이 안 되어 공사비로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집 한 돈의 행방을 소명하지 못해 거액의 세무조사 비용과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내 집 한 돈, 내 마음대로 찾은 게 무슨 죄냐고 항변하셨지만 기록이 없는 돈은 법 앞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결혼이나 창업을 도와줄 때입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자식 잘 살라고 현금 뭉치를 봉투에 담아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2026년 국세청은 자녀의 재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자녀가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거나 가게를 차리면 이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묻습니다. 이때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순간 그동안 안 냈던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증여 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어르신은 아들이 서울에서 작은 전셋집을 구한다는 소리에 퇴직금을 보태주기로 하셨죠.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안 남겠지 라는 주변 말만 믿고 한 달 동안 매주 1,000만 원씩 4번에 걸쳐 현금을 뽑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아들이 전세자금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정직하게 부모님께 받았다고 했고 결국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 아들은 증여세, 가산세까지 합쳐 1,500만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 도와주려던 마음이 오히려 아들의 빚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손주나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 수수료가 아깝단다고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6년 외환거래법은 아주 무섭습니다. $10,000,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식 신고 없이 오가면 곧바로 외환당국에 보고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불법 외환거래라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식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까지 꼭 들어보세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66세 조명자 어르신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손녀의 등록금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은행 수수료와 환전 차익을 아끼려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설 환전소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고 송금을 부탁하셨죠. 그런데 이 거래가 소위 환칙이라고 불리는 불법 외환거래 조직의 계좌였던 겁니다. 어르신은 단지 송금만 하려 했을 뿐인데 졸지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손녀에게 보낸 돈보다 더 큰 벌금을 물어야 했으며 정식 은행이 아닌 곳에서의 현금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신 사례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내 돈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2026년의 법과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이 5가지 상황과 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2026년 변화된 은행 현금 거래 규정과 우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상위 1%의 똑똑한 자산 관리자가 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두세요. 첫째, 현금 뭉치는 위험하고 통장 기록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현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보다 통장 안에 숫자로 찍혀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 모든 거래에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입니다. 영수증 1장, 청첩장 1장,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1장이 나중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자녀를 사랑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돕자는 것입니다. 몰래 주는 현금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식으로 증여하고 차용증을 쓰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2026년의 디지털 금융 세상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오늘처럼 조금씩 배우고 준비하면 그 어떤 변화도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시고, 마을 세무사를 찾아가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재산입니다. 단 1원이라도 억울하게 국가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거래 습관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쉬운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재산을 지키는 구원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